TV가 왜 안 나와? 당신이 또 뭘 만진 거야? 저는 안 만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니면 누가 만져?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순자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을까? 혼인신고 6개월 후 남편이 돌변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삶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아. 이 사람을 처음 만난 3년 전 그 봄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4월이었습니다. 순자가 태수를 처음 만난 건 복지관 노래교실에서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아들 둘은 각자 결혼해서 분당과 일산에 살았고 순자는 혼자 화곡동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리 소리를 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TV만 켜놓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며느리의 표정에서 의무감이 느껴질 때면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 안에 정적이 순자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임을 뒤로하고 새로운 변화를 찾아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순자는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6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녀들 서너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옆자리를 가리키며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앉았습니다. 저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첫날입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반갑습니다. 태수는 키가 175cm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가 곧았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온화했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 신뢰감을 줬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도 가방을 챙기는데 태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복지관 앞에 괜찮은 카페가 있던데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커피를 마신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봤자 텅 빈 거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죠. 두 사람은 복지관 앞 카페로 갔습니다. 순자 씨는 어디 사세요? 화곡동입니다.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오, 저도 화곡동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복지관 프로그램 이야기.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 있습니다. 다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삽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태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항상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었는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노래교실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셨고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수가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북한산 어때요? 날씨도 좋다던데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커피 마시는 것과 등산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두 사람은 북한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태수는 등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오랜만에 꺼낸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순자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가파른 길에서는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미끄럽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태수가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제가 직접 쌌습니다. 맛은 보장 못하지만요. 순자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하도 혼자 살다 보니 요리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태수는 자신을 전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30년을 근무하다 명예퇴직했고 지금은 연금으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오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 정도요. 혼자 살기엔 넉넉해요.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최소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하산길에 태수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등산 갈래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태수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노래교실, 등산, 영화 관람, 전시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순자는 태수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태수는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계산을 했고 순자가 무거운 짐을 들면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자리를 양보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순자가 하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이셨나 봐요. 순자 씨가 이렇게 오래 기억하시는 걸 보니까요. 태수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들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했는데 태수는 달랐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태수가 고백했습니다. 순자 씨, 저랑 계속 만나 주실래요? 진지하게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대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도 좋아요. 순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60대에 다시 연애를 하다니 가슴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가 요즘 좋은 분 만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요? 응, 복지관에서 만난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연애예요? 괜히 골치 아픈 일 만들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살기 외로워. 그래도 그렇지. 엄마, 그냥 친구로 지내시면 안 돼요? 왜 친구로만 지내야 돼? 엄마가 재혼하면 안 되는 거야? 혼인신고는 좀.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석에게도 전화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들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태수에게 아들들의 반응을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걱정하는 거죠. 제가 직접 만나서 인사할까요? 정말요? 네. 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태수의 적극적인 모습이 더욱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아들 둘을 불러 태수를 소개했습니다.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태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비해온 선물도 건넸습니다. 준호에게는 양주를, 준석에게는 건강식품을 건넸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냉담했습니다. 태수의 직업, 경제력, 가족 관계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공무원이셨다고요? 어느 부서였어요? 구청 세무과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시는데요? 한 달에 280 정도 나와요. 혼자 살기엔 넉넉합니다. 집은 있으세요?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전세고요. 전세요. 본인 집은 없으신 거네요. 태수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딸이 미국에 있어서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으로 충분합니다. 식사 내내 아들들의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식사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태수가 나간 후 준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별로예요. 집도 없고, 딸이랑도 연락 안 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착하면 뭐예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재산 문제 복잡해진다니까요.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재혼하실 거면 조건을 확실히 하세요. 집은 절대 명예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 집은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순자는 아들들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아드님들이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미안해요. 애들이 좀 차갑게 대했죠. 아닙니다. 저도 딸이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태수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순자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순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왔고 병원 갈 때는
동행해 주었습니다. 순자의 생일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태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가 곁에 있으면 세상이 따뜻했습니다. 2년째 태수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순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2세에 받는 프러포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태수는 반지를 순자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태수가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순자는 다시 아들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게. 집도 명예 안 바꿀게. 그냥 동반자로 살 거야. 준호는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대신 혼인신고 전에 재산 관계는 확실히 정리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엄마가 힘들어요. 준석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엄마, 혼전 계약서 같은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하지만 순자는 거부했습니다. 그건 태수 씨한테 신뢰야. 우리 서로 믿는데 무슨 계약서를 써? 결국 계약서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태수도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순자 씨만 있으면 됩니다. 재산은 신경 안 씁니다. 제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년 가까이 함께하면서 태수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혼인신고는 3년째 되던 해 3월에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고 나이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진짜 부부네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생겼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원룸을 정리하고 순자의 화곡동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32평 아파트는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방 하나를 태수의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책을 좋아했고 틈틈이 글도 썼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아침 7시 태수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에 잠에서 깬 순자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잘 잤어요? 태수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한강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태수는 요리를 제법 잘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까지. 순자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태수가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그런 태수가 고마웠습니다. 전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일은 거들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 2개월째 태수의 말투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 반말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집 등기부등본 좀 볼 수 있을까? 혹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순자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대출은 없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부부인데 이런 것도 공유해야 하지 않아? 미묘한 불편함이 스쳤지만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부부니까 궁금할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집값이 요즘 얼마나 되지? 10억쯤 되나?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찾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순자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내가 보탤 수 있잖아. 춘자는 망설였습니다. 통장에는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일부인 5천만 원과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춘자가 거절하자 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 뭐, 당신이 알아서 해.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춘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태수가 말했습니다. 생활비 카드 좀 잠깐 쓸게. 장 좀 봐야 하는데 현금이 없네. 춘자는 별 생각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그날 저녁 돌려줬지만 그 일 이후 카드 비밀번호를 이미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늦게까지 방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춘자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아직이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확실해. 10억이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순자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몇 주가 흐르고 태수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춘자가 반찬을 덜어주려고 하자 태수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래? 맨날 반찬이 왜 똑같아? 오늘 장을 못 봐서 그래요. 내일은 다른 거 할게요. 내일. 내일은 무슨 내일이야? 지금 당장 나가서 사와. 밖에 비 오는데 비 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나가서 사오라고.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춘자는 놀라서 움찔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겁먹었어? 춘자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마트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태수는 집안일을 하나도 돕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춘자가 부탁해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설거지 좀 부탁해도 될까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집이 내 집도 아닌데.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춘자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춘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이리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춘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은 태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뭔데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순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집 명의 이전 서류야. 우리 이제 부부인데 상관없지 않아? 다른 부부들도 보면 집 명의는 남편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아. 춘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순자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화곡동 아파트. 전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생각을 해.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부부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춘자는 처음 보는 태수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전 남편이 남긴 거라서요. 애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야 하고, 애들이 뭔데? 우리 부부 일에 자식들이 왜 나와?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춘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태수 씨, 진정하세요.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차근차근, 뭘 차근차근 해?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순자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서 코를 골았습니다.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부부니까 명의는 상관없는 건가? 하지만 아들들과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집은 전 남편의 유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춘자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지 않았고 저녁 식사 후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순자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부부인데 집 하나 명예 못 바꿔준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전 남편이 남긴 거라서요. 아들들한테도 약속했고, 아들들, 당신 자식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을 두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 혼인신고한 지가 벌써 6개월이야. 태수는 소파를 쾅 치고 일어났습니다. 춘자는 움찔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수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아뒀고 밤에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한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춘자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압박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2주째 태수는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50만 원씩 식탁에 올려놨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활비 좀 주실래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줘야 되지? 이 집이 내 집도 아닌데. 명의 이전하면 줄게. 춘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주째 태수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째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TV가 왜 안 나와? 당신이 또 뭘 만진 거야?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에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쾅! 리모컨이 순자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아, 손이 본능적으로 이마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안 만졌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니면 누가 만져? 순자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썹을 타고 눈가로 번졌습니다. 치아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런 일 없어.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누른 채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춘자는 휴지로 상처를 누르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하려다 말았습니다. 준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재혼한 남편한테 맞았다고.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먹었습니다. 순자의 이마에 붙인 밴드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닷새 후 순자가 명의 이전을 거부하자 태수가 순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도장 찍어. 아파요.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파. 약골이네. 일주일 후 태수는 순자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건데?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순자는 그날 밤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팔에 멍, 이마에 상처.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흘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자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4,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800만 원이 인출됐네요. ATM기에서요. 저는 안 뽑았는데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태수를 추궁했습니다. 혹시 내 통장에서 돈 뽑았어요? 태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갚을 거야. 왜 허락도 안 받고? 부부인데 뭐가 허락이 필요해? 어차피 공동 재산 아니야. 아니죠. 그건 내 돈이에요. 그래? 그럼 집도 당신 거고. 그럼 나는 뭐야? 세입자야?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외출했습니다. 순자는 그 틈을 타서 태수의 방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그리고 낯선 여자의 사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김영희 목동 아파트 5억 8천. 순자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사진 속 낯선 여인들 이름과 금액만 다를 뿐 사진 3장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는 연수의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최소한 3명의 여자에게 같은 짓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들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태수를 사랑했겠죠. 그리고 자신처럼 배신당했을 겁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서랍을 다시 뒤지자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태수의 통장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놀라운 금액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5억 2천만 원 입금, 2019년 10월 5억 8천만 원 입금, 2020년 4월 7억 원 입금. 모두 집을 판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출금처를 보니 강월랜드였죠. 도박이었습니다. 태수는 사기로 빼앗은 돈으로 도박빚을 갚은 것이었습니다. 춘자는 더 뒤지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태수의 글씨였습니다. 2016년 박순이를 만났다. 복지관 노래교실 60대 과부 은평구 아파트 소유 괜찮은 타깃이다. 3년 계획으로 접근한다. 2019년 김영희와 혼인신고 완료.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대박이다.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2020년 최미경을 만났다. 조건이 좋다. 춘자는 일기장을 읽으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도, 다정한 태도도, 프러포즈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2024년 김순자와 혼인신고 화곡동 아파트 10억. 이번이 마지막이다. 빚만 갚으면 은퇴한다. 춘자는 일기장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춘자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태수가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태수가 들어오기 전에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노래교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김영희 씨라고 아세요?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영희 씨요? 아, 그분. 예전에 여기 다니셨죠? 정태수 씨랑 같이요. 춘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한 5년 전쯤이요. 두 분이 사이좋게 다니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김영희 씨만요. 정태수 씨는 그 후에도 계속 나오셨죠. 박순희 씨는요? 아, 박순희 씨도 아시네요. 그분도 정태수 씨랑 같이 다니셨어요. 김영희 씨보다 더 전에요. 한 7년 전쯤. 춘자는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는 곧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60대 여성, 재혼 사기 피해 호소.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으나 진명이 이전 후 남편 잠적. 춘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미경은 결국 집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도망갔습니다. 더 검색하자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영희, 박순희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 60대 과부였고 모두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혼인신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집을 뺏겼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춘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섭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또 폭력을 휘두를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춘자는 태수의 사진과 어제 찍어둔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결혼 사기로 보기 어려운데요. 부부 사이 갈등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춘자가 김영희, 박순희, 최미경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볼 수 있는데 증거가 약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니까 명의이전 요구 자체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명의이전이 됐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그런 명의 이전을 당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처 사진 있으세요? 춘자는 핸드폰을 꺼내 이마와 팔의 상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순자는 가정폭력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남편분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세요. 집 명의 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바로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경찰서를 나서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최소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와 순자는 동네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결혼 사기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도 생기거든요. 그럼 집을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셨으니 괜찮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그 사람 재산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폭력과 결혼 사기 정황도 있으니까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같이 살아야 합니까? 분리 거주를 추천합니다. 집에서 나가시거나 남편을 내보내시거나. 가정폭력이 있으니까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세요. 김영희, 박순희, 최미경 씨. 함께 고소하면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패턴 범죄라는 게 입증되면 재산 분할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기사에 나온 분들이니까 기자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줘. 왜요? 엄마, 무슨 일세요? 순자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태수의 폭력 명의 이전 요구,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까지.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창피했어.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경찰서랑 변호사 상담 다 받았어. 이제 이혼할 거야. 잘하셨어요. 그 짐승 같은 놈이 감히. 엄마, 저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가서 그 놈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준석이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태수가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들은 순자의 상처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엄마한테.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오늘 저희랑 같이 가세요.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도망가면 안 돼. 여기서 버텨야 해. 그날 밤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들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태수는 순자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자식들 불렀어. 그래서 뭐가 달라져?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넌 날 떠날 수 없어.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3일 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순자는 최미경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태수 씨의 부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최미경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그러고 있군요. 네. 저도 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순자와 최미경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의 만남, 다정한 태도, 혼인신고, 후에 돌변, 명의 이전 요구. 저는 명의 이전을 해줬습니다. 최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명의 이전하고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경찰은 뭘 합니까? 찾을 수 없대요. 그 사람 주민등록도 옮겨놨고 핸드폰도 바꿨대요. 흔적도 없대요.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명의 이전을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일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명의 이전 해주지 마세요.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김영희와 박순희도 찾아냈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네 명은 한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각자의 피해 상황에 대해 서로 공유했습니다. 네 명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함께 싸우기로. 우리 함께 고소합시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네 명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네 명의 일치하는 증언, 서류, 사진. 경찰은 태수를 불러들였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과 일기장, 서류들이 제출되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태수의 일기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태수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도박빚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잃으니까 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태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재판은 8개월 걸렸습니다. 태수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의 혼인은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 오히려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4년에 처함. 판결문을 받아든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태수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4명의 여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4명은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곡동 아파트. 전 남편이 남긴 집. 이제 다시 순자 혼자 사는 집이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몇 개월은 지옥이었지만 그 전 추억은 행복했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순자는 김영희, 박순희, 최미경과 자주 만났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 후, 4사람은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황혼 재혼 피해자 연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지관과 지역신문에 홍보했고,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증거 수집을 도와주고 경찰서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되 경계는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황혼이혼, 재혼 사기 특집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또 만났을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조심했을 겁니다. 혼인신고 전에 재산 보호 조치를 했을 것이고 아들들의 말에 귀 기울였을 겁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황혼기의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취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지독한 배신과 폭력 속에서도 그녀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의 삶과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보듬어야 할 마음이지만 그 감정을 이용하려는 어둠의 그림자 또한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혼기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냉정한 이성으로 관계를 살피고 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새 부인에게 연락하세요. 복도를 나서는 미경의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평범하고 행복하다고 믿었던 35년 결혼 생활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정미경은 올해 62살입니다. 남편 강민호와는 27에 만나 30에 결혼했습니다. 두 딸을 낳아 키우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큰딸 지혜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작은딸 서연이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미경은 자신이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으니까요. 민호가 정년 퇴직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9,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둘은 의논 끝에
돈을 모아 동탄 쪽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샀습니다. 작았지만 역세권이라 월세 수요가 괜찮았습니다. 민호의 연금은 월 280만 원. 미경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합치면 월 38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편이었죠. 문제는 민호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민호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 일어나면 또 TV를 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미경은 남편에게 운동이라도 다니라고 권했습니다. 집 근처에 체육시설도 있고 헬스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귀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라고 해도 시큰둥했습니다. 뭐 하러 만나냐고 만나봤자 술 먹고 건강 망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아침마다 양복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후배들 챙기고 민원인들 응대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퇴직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미경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었죠. 미경은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너무 무기력해. 집에만 있고 TV만 보고 뭘 해도 귀찮대.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남자들 다 그래. 퇴직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지나면 나아져.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1년? 2년? 사람마다 다르지. 근데 미경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이 나이에. 남편은 남편 인생이고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그냥 너한테 집중해. 전화를 끊고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아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더니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미경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등산. 친구가 등산 모임 나가자고 해서. 미경은 안심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밖으로 나가는구나.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다행이다. 민호는 그날부터 주 3회 등산을 나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일상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등산복을 새로 샀습니다.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점퍼, 등산화, 등산 장비. 합해서 70만 원쯤 들었습니다. 미경은 물었습니다. 등산복이 그렇게 비싼 게 필요해요? 좋은 거 입어야 안전하지. 나이 먹고 다치면 안 되잖아. 미경은 수긍했습니다. 그래도 좀 비싸다 싶었지만 건강을 위한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머리를 염색하고 왔습니다. 새치가 많았던 머리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경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머리 염색했어요? 응.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미경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염색 같은 거 관심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새치가 늘어도 그냥 뒀습니다. 자연스럽게 늙는 게 뭐가 나쁘냐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염색을 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향수를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디올 향수였습니다. 15만 원짜리였습니다. 미경은 물었습니다. 향수는 왜 샀어요? 등산하고 나면 땀 냄새 나잖아. 그게 싫어서. 미경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샤워하면 되는데 왜 향수까지?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민호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새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폴로 셔츠, 청바지, 가죽 재킷. 모두 새 옷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합해서 100만 원은 넘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옷들 언제 샀어요? 지난주에 옷이 너무 낡아서 집에 옷 많잖아요. 왜 이렇게 또 샀어요?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왜 간섭해? 연금 받아서 쓰는 거잖아.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습니다. 염색, 향수, 새 옷, 그리고 등산 모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미경은 남편의 옷을 세탁하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9만 8천 원.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경은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영수증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는 영수증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들이랑 밥 먹은 거야. 거의 20만 원이나 하는 식사를요. 등산하고 나서요. 사람이 몇 명인데 나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등산 모임에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한 10명. 여자도 있어요? 있지. 반 정도는 여자야. 그냥 건강 모임이야.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무기력했지만 등산 가는 날 아침이면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세수하고 면도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마치 데이트라도 가는 것처럼. 미경은 친구 수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 등산 모임 나간다고 하는데 뭔가 수상해. 왜? 뭐가 이상한데? 머리 염색하고 향수 뿌리고 새 옷 사 입고 그리고 비싼 식당에서 밥 먹고 원래 등산 모임이 그런 건가? 미경아, 혹시 그거 바람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미경아, 나도 그렇게 믿었어. 우리 남편도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근데 남자들은 나이 들면 더 위험해. 특히 퇴직하고 나서. 미경은 반박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달라.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내가 모르겠어?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근데 미경아, 한번 확인해봐. 그게 마음 편해. 전화를 끊고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확인한다고? 어떻게? 그날 밤 미경은 남편의 휴대폰을 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자. 남편을 믿자.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등산 모임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친구들 모임, 동창회까지 더해졌습니다. 한 주에 5일은 밖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날은 이틀뿐이었습니다. 반면 집에서는 미경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경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이 울리면 얼굴이 환해지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화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소리는 들렸습니다. 미경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정말 등산만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매장 동료 은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 고마워.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미경은 친구 수진에게 다시 연락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미경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미경은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외출 증가, 집에서의 무관심, 휴대폰 통화할 때 화난 표정. 수지는 조용히 듣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거 100% 바람이야.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럼 확인해봐. 휴대폰이든 통장이든.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게. 의심이 아니야. 확인이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해.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살 거야? 미경아, 내가 말 안 했지만 우리 남편도 그랬거든. 죽기 1년 전까지 바람 피웠어. 나는 전혀 몰랐지. 남편이 암 진단받고 병원 다니면서도 몰랐어.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어. 병원비 정리하다가 통장 내역 보고 알게 됐어. 미경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이미 죽었는데. 그냥 혼자 울었지. 그리고 후회했어. 왜 진작 확인하지 않았을까? 확인했으면 대화라도 했을 텐데.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미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경아, 넌 나처럼 후회하지 마. 지금이라도 확인해.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대처하면 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확인하자.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그날 밤 10시, 민호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미경은 침대 옆에 있던 민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경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민호의 생일이었습니다. 미경은 카카오톡 앱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등산 모임 단체 채팅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 아래 해리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리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저 혼자 집에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 하트 이모티콘, 민호 하트 이모티콘. 오빠가 저한테 사준 목걸이 정말 예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해리는 예쁘니까 뭘 해도 예쁘지.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줄게. 오빠, 최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경은 휴대폰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해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뭐가 좋아서, 나보다 뭐가 나아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해리와의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뜬 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물어보자. 해리가 누구냐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등산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미경이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는 돌아봤습니다. 왜? 해리가 누구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휴대폰 봤어요. 어젯밤에.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1년 좀 넘었어. 어디서 만났어요? 등산 모임. 해리도 거기 회원이야. 나이는 몇 살이에요? 40.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40이요? 저보다 22살 어리네요. 민호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바람을 피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미경아, 나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해리는 나를 필요로 해. 나한테 의지해. 나를 남자로 봐줘. 근데 나는요? 너는 나 없이도 잘 살잖아. 너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잖아.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나는 내게 필요 없는 사람 같았어.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난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 사회에서도 필요 없고, 집에서도 필요 없고, 그냥 밥 먹고 TV 보는 사람. 근데 해리는 달라. 해리는 내 말을 들어줘. 내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줘. 내가 뭘 해주면 고마워해. 나를 인정해줘. 미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미경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죠.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계속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은 다른 여자 만나고 나는 혼자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미경아, 조금만 생각해봐. 우리 딸들도 있고. 미경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딸들은 이미 다 컸어요. 우리가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민호는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3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 35년이 의미 없어진 게 지금이잖아요. 당신이 그 여자를 선택한 순간 다 끝난 거예요.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미경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습니다. 미경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이혼 결심까지. 김서영 변호사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휴대폰 대화 내용이요. 캡처는 안 했는데 김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캡처하세요.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나눠져 있으세요? 집은 공동명의예요.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 되고요. 오피스텔은 남편 명의인데 2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예금은 대부분 제 명의로 돼 있어요. 8천만 원 정도요. 김서영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대출은요? 집 담보대출 1억 있어요. 김서영은 계산했습니다. 그럼 순자산이 집 10억, 오피스텔 2억 5천, 예금 8천, 합해서 13억 3천만 원이네요. 반씩 나누면 각자 6억 6천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은 물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바람 피운 증거가 있으니 재판 이혼하면 됩니다. 승소는 문제 없어요. 다만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협의 이혼이면 금방 끝나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남편한테 협의 이혼 제안해 볼게요. 김서영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잘 이겨내실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경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민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협의 이혼해요. 재산은 반씩 나누고 한 달 안에 정리하죠. 민호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이 해리를 안 만난다고 각 썼으면 생각해 볼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미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 말 없네요. 미경은 서류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보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경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35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진행됐습니다. 집은 미경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호는 오피스텔과 3억을 가졌습니다. 민호는 짐을 쌌습니다. 옷, 책, 개인 물건들. 큰 트렁크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35년의 흔적이 트렁크 2개였습니다. 민호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딸들 낳던 날, 함께 여행 갔던 날들.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의미 없었나? 그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나? 눈물이 또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백화점 일도 계속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고 화장품을 판매하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했습니다. 텅 빈 집, 혼자 먹는 저녁, 아무도 없는 거실. 미경은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TV 소리, 음악, 광고. 그게 집을 채워줬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수진, 명수, 정혜.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친구들은 미경을 위로했습니다. 잘한 거야. 그런 남자랑 살 필요 없어. 이제 너 인생 살아.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야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호와 해리가 함께 웃는 꿈. 민호가 해리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꿈. 미경이 그걸 지켜보는 꿈.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미경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민호는 간청했습니다. 제발, 할 말이 있어. 딱 한 번만.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요? 집 근처 카페. 내가 자주 가던 그 카페. 미경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미경은 카페에 갔습니다. 민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민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머리는 염색이 빠져 새치가 보였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민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해리한테 차였어. 미경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잖아. 해리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자꾸 돈 얘기를 했어. 여행 가자. 명품 가방 사달라. 차 바꾸고 싶다. 나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비 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줘?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들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았어. 3천만 원. 그걸로 해리 차 할부금 내줬어. BMW 시리즈. 월 80만 원씩 나가. 근데 그것도 모자라더라. 해리는 나한테 오피스텔을 팔아서 같이 카페라도 하자고 했어. 투자금 2억 필요하대. 나는 거절했어. 오피스텔 팔면 나는 뭘로 살아? 그랬더니 해리가 화를 내더라. 나한테 사랑이 없냐고. 진심이 아니었냐고. 미경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더라. 자기는 미래가 없는 남자랑은 못 있겠대. 그리고 차단했어.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다 차단. 미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에요. 해리는 당신 돈을 원했던 거죠.
사랑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내가 바보였어. 해리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이용한 거야. 미경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미경아,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미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민호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는 너밖에 없어. 해리는 날 버렸어. 친구들도 다 멀어졌어. 딸들한테도 연락 못해. 지혜가 나한테 실망했대. 서연이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 정말 너밖에 없어. 미경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도 아니고요. 민호는 울먹였습니다. 미경아,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 없이 살 수 있어요. 35년 함께 살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잘 지내세요. 민호는 미경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경아, 제발. 미경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미경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며칠 후 미경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습니다. 상담료는 회당 3만 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현주였습니다. 미경은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바람, 이혼, 그리고 민호의 후회와 재결합 요청까지. 현주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남편이 저를 버렸는지, 제가 부족한 건가요? 제가 못나서 그런가요? 현주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어머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남편분이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중년 남성들은 종종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특히 퇴직 후에요. 사회에서의 역할을 잃고,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해지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게 돼요. 그럴 때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돼요. 그게 바로 어머님 남편이 겪은 일이에요. 미경은 물었습니다. 그럼 제 잘못은 아닌 건가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란 건 없어요. 다만 어머님이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도요. 미경은 침묵했습니다. 현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부부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함께 살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편해서, 헤어지기 귀찮아서 함께 있어요. 그런 관계는 언젠가 무너져요. 외부 자극이 생기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는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셨나요? 미경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현주는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분을 사랑하셨나요? 미경은 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었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남편분도 비슷했을 거예요. 어머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가족으로 여긴 거죠. 그러다 해리라는 사람을 만났고 해리는 남편분을 남자로 봐줬어요. 그게 남편분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현주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슬픈 일이니까요. 35년이 무너지는 게 슬프지 않을 리 없죠. 미경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현주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에요. 그 안에서 어머님이 누구인지 찾아야 해요.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한 적이 언제였나? 남편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있었나?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나?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사는 사람으로 여겼다. 나는 민호에게 아내가 아니라 엄마였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하는 사람. 민호는 나한테 의지했지만 나는 민호를 돌본 것이지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냥 의무감이었다. 그렇다면 민호는 어땠을까? 민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둘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함께 살았다. 그러니 민호가 해리에게 간 것도 이해가 된다. 해리는 민호를 필요로 했으니까. 민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미경은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뭘 원했을까? 나는 왜 민호와 결혼했을까? 나는 행복했을까?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냥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미경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라 슬퍼서 울었습니다. 35년을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들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나는 어디 있었을까?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됐습니다. 현주는 미경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걸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을요.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오랜 고민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책. 미경은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책을 거의 읽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 모시고, 책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경은 서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점을 둘러보며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마음에 드는 책 5권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10만 원을 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끄고 책을 펼쳤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미경은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어느새 2시간이 지난 것을 보고 미경은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미경은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수강료는 월 8만 원이었습니다. 미경은 수업에 처음 갔을 때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강사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나라였습니다. 나라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나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동작 하나하나가 힘들었습니다. 다리를 쭉 뻗는 것도 어려웠고 허리를 숙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몸에 집중하세요. 수업이 끝나고 미경은 땀을 흘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힘들었는데 좋았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 몸이 유연해져요. 그러면 마음도 유연해지고요. 미경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가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주 2회, 1시간씩.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의 몸은 점점 유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발끝에 닿지 않았지만 한 달 뒤에는 닿았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균형 잡는 동작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니 마음도 유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경은 놀랐지만 수락했습니다.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이경숙이었습니다. 나이는 미경과 비슷한 60살이었습니다. 경숙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3년 됐어요. 미경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혼한 거? 경숙은 웃었습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요가 시작했을 때 얼굴이 어두웠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밝아지더라고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죠. 근데 결혼 생활 할 때도 외로웠어요.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최소한 제 시간은 제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외롭긴 한데 자유롭기도 해요. 경숙은 웃었습니다. 그렇죠. 자유. 그게 제일 좋아요.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숙의 이혼 사연, 미경의 이혼 사연.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자유를 찾았다는 것. 어느 일요일, 미경은 혼자 바다에 갔습니다. 강릉 바다였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백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계속 반복됐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다시 밀려오고 끝이 아니라 순환이지. 미경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경은 민호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미경아, 나 병원에 입원했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쓰러졌어. 혼자서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 미경은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새 부인한테 연락하세요. 민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혜리는 연락 안 하는 거 알잖아.
딸들도 바빠서 올 수 없대. 제발 좀 와줘. 미경은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남남이야. 알아. 근데 그냥 내버려 두기엔 마음이 불편해.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너 아직도 그 사람 신경 쓰는 거야? 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끊어야 돼. 미경은 침묵했습니다. 근데 정 가고 싶으면 가. 대신 조건 없이 가. 뭘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하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결국 미경은 병원에 갔습니다. 민호는 7층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미경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와줘서. 미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얼마나 높았어요? 190 응급실로 실려왔어. 의사가 말하길 자칫하면 뇌졸중 올 뻔했대. 미경은 물었습니다. 혈압약은 잘 먹고 있었어요? 잘 안 먹었어. 귀찮아서. 그리고 혼자 사니까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밖에 없어서. 저밖에 없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버릴 수 있을 땐 버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날 버리고 바람핀 이유, 이제 알겠어요. 저는 당신한테 그냥 편한 사람이었던 거죠. 엄마처럼 돌봐주는 사람,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 근데 해리는 달랐죠. 해리는 당신을 남자로 봐줬으니까, 당신한테 의지하고 당신을 필요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게 좋았던 거예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남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함께 산 거예요. 아내니까,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당신도 당신을 위해 사세요. 해리 같은 사람 찾지 말고 진짜 당신을 돌아보세요. 민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끝인 거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이에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자유로우니까. 미경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슬픔과 해방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미경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는 10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원목 테이블 3개, 의자 6개, 화분 10개, 벽에는 그림 몇 점.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10명 정도였죠.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미경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매출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월세 100만 원, 재료비 80만 원, 공과금 30만 원을 빼면 순이익은 9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미경은 만족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 지혜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분위기 좋다. 미경은 웃었습니다. 그치. 엄마가 직접 꾸몄어.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예전과 달라. 뭐가 어떻게 다른데?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여. 편안해 보이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 연락 안 해. 병원에서 본 게 마지막이야. 지혜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혼자 오피스텔에 산대. 작은 이모가 얘기하더라. 건강도 안 좋고 우울해한대. 미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안 됐네. 근데 그건 아빠가 선택한 삶이야. 엄마는 이제 관여하지 않을 거야. 지혜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이 힘들었지? 미경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지혜는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어. 정말. 미경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경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따라 불렀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내 마음의 바람이. 미경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샐러드와 와인 한 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풍족했습니다. 테이블을 예쁘게 차리고 양초를 켰습니다. 느긋하게 먹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고 누가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최근에 산 에세이였습니다. 제목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책을 읽으며 공감했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다. 진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이다. 미경은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외로웠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늘 혼자였다. 근데 지금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하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은 창가로 가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았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바람 피운 건 나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의무감으로 함께 살았다. 그래서 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미경은 와인잔을 들고 달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경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됐습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경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미경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무리 인생의 후반에 찾아온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5년의 결혼이 무너졌을 때 정미경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바람은 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고 의무감으로만 함께 살았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경은 이제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정미경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혼 후 깨달은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